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감동과 반전이 있으니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 서울 강남의 한 노래방 건물에서 희미한 네온 사인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29층짜리 고층 빌딩들 사이에 끼인 이 작은 건물은 마치 거대한 도시의 틈새에서 겨우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죠. 건물 입구에는 골든클럽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중년 남성들이 하나둘씩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진호 회장은 검은색 벤치에서 내려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78배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느끼던 두통과 어지러움이 오늘은 특히 심했거든요. 오른쪽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기업 경영에 몸담아온 최진호에게 몸의 이상 신호는 낯선 경험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큰 병치레 없이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며칠 전 회사 의무실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고 뇌졸중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며 당장 입원을 권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노래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기업인에게 병원 침대는 너무 이른 선택이었습니다. 차라리 술 한 잔으로 이 답답함을 달래는 게 나았죠.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외면하고 싶었어요. 노래방 안은 붉은 조명으로 물들어 있었고 복도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트로트와 발라드, 최신 가요가 한데 섞여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최진호는 단골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곳에 온 지도 벌써 3년째였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회장님, 오늘은 어떤 분으로 모실까요? 매니저의 물음에 최진호는 손을 저었어요. 평소라면 젊고 예쁜 도우미를 요청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술만 가져다 줘. 하지만 매니저는 이미 한 명의 여성을 데려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화려하지 않은 단정한 차림새였어요. 다른 도우미들과는 달리 과도한 화장이나 노출이 심한 옷차림도 아니었죠. 검은색 블라우스에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 그리고 가벼운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 오히려 신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지라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최진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다른 도우미들처럼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짓지도 않았고 불필요한 애교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미소를 띠고 있을 뿐이었어요. 앉아. 최진호는 간단히 말했고 은지는 조용히 소파 한쪽에 앉았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위스키 병을 들어 잔에 따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한 모금을 마시자 알코올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두통이 잠시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였지만 최진호는 계속 술잔을 기울였어요. 노래 안 부르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리모컨을 들지도 않고 계속 술만 마시고 있는 최진호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를 기분이 아니야. 그럼 가만히 있을게요. 정말로 은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른 도우미들처럼 억지로 대화를 시도하거나 노래를 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최진호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죠. 가끔씩 물을 따라주거나 안주를 권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최진호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한 병을 다 비우고 두 번째 병을 열었을 때 은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최진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도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술을 마셨어요. 마치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것처럼 말이죠. 회장님이세요? 갑자기 은지가 물었어요. 최진호의 말투와 분위기에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느낌이 그래요. 말씀하시는 방식이나 분위기가. 최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만큼은 그냥 평범한 손님으로 있고 싶었거든요. 시계가 11시를 넘어서면서 최진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술잔을 들여다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왼쪽에서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빨갛고 은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최진호는 대답하려 했지만 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으악! 최진호는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을 내뱉었어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은지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최진호는 소파에서 앞으로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가면서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은지가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야, 빨리 와봐. 회장님이 쓰러지셨어. 은지의 다급한 외침에 매니저와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첫 반응은 도움이 아니었어요. 쓰러진 최진호를 보며 당황한 기색만 역력했죠.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매니저는 손을 비비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관심은 최진호의 안위보다는 노래방 영업에 미칠 영향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올까봐 무서워. 그냥 택시 태워서 집에 보내자. 아니면 대리운전 불러서 술 깨면 괜찮을 거야. 직원들은 최진호를 도우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닥칠 피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손님이 쓰러지면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자칫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뿐이었죠. 평소 단골 손님이라며 극진히 모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은지는 그런 직원들을 보며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자신들의 걱정만 하다니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해요? 당장 구급차 불러요. 아가씨, 진정해. 그냥 술 많이 드셔서 그런 거야. 조금 있으면 깰 거라고. 매니저는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은지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은지는 최진호의 맥박을 확인해 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맥박이 불규칙했고 호흡도 얕고 빨랐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제발 구급차 불러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은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강남구 청담동 골든클럽이에요. 사람이 의식을 잃었어요. 환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위험해 보여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지는 최진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줄 알았거든요. 목의 맥박을 다시 확인하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숨 쉬세요. 괜찮을 거예요. 은지는 최진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식은땀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고 얼굴색도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 정도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은지는 계속 최진호의 상태를 확인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매니저와 직원들은 한쪽에서 서성거리며 걱정스러운 표정만 지을 뿐이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은지는 최진호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술을 많이 드시고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맥박이 불규칙하고 호흡도 얕아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구급대원은 은지의 정확한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의료계 종사자세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요.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최진호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어요. 보호자세요? 구급대원의 질문에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보호자도 아니고 그냥 몇 시간 전에 처음 만난 사이였거든요. 아니요. 하지만 제가 함께 갈게요. 보호자가 아니시면 제발이요. 이 상황에서 혼자 두면 안 돼요. 구급대원도 상황을 이해했는지 은지가 함께 타는 것을 허락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은지는 최진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그의 손에서 생명력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병원에 거의 다 왔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지고 네온사인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최진호를 응급처치실로 옮겼어요. 은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보호자 관계를 물어봤을 때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간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70대 후반의 남성과 20대 후반의 여성이라는 조합, 그리고 노래방에서 만난 사이라는 사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죠. 간호사의 눈빛에서 은지는 그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보호자가 아니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어려워요. 그냥 괜찮은지만 알려주세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은지는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의료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들 눈에는 은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타난 수상한 여성으로 보였거든요. 노래방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 갑자기 나타나서 노인 환자를 걱정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웠던 거죠.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최진호의 상태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어요. 은지는 답답한 마음에 간호사실을 찾아가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정말 걱정되어서 그래요. 생명에 지장은 없는지만 알려주세요. 지금 응급처치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결국 은지는 자신의 용돈을 털어서 최진호의 치료비 일부를 미리 내야 했어요. 신원을 알 수 없는 환자의 보증을 서겠다고 나선 것이죠. 병원 직원들은 의아해했지만 은지의 간절함에 결국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도 아닌데.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은지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밤새 은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가끔씩 간호사들이 나와서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애타게 기다렸죠.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경미한 뇌경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아서 최진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최진호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왔죠. 심전도 모니터의 삐삐 소리와 산소, 공급기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섞여서 병원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어요.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고 몸 여기저기에 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가슴에는 심전도 정극이 붙어 있었어요. 깨어나셨네요. 익숙한 목소리에 최진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은지가 의자에 앉아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그녀의 모습은 초췌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목소리가 쉰 소리로 나왔어요. 목이 너무 말라서 제대로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이에요. 노래방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구급차를 불렀어요.
은지는 물컵을 들어서 최진호의 입에 대어 주었어요.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적시면서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최진호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것,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던 것, 그리고 은지의 다급한 목소리까지. 그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날 여기까지? 네. 다른 분들은 다들 바쁘셔서. 은지는 노래방 직원들의 냉담한 반응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굳이 최진호의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그냥 간단하게 상황만 설명했습니다.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일단 보증을 섰어요. 최진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자신을 위해 이런 일을 해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대부분은 그의 재산이나 지위 때문에 접근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가족들조차 그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순순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왜 그런 일을? 그냥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은지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하는 그녀를 보며 최진호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준 것이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최진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순수한 관계가 자신의 신분 때문에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며칠 더 지나서 최진호의 상태가 안정되자 의사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된다고 했어요. 그 사이 은지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서 최진호를 돌봤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입맛이 없으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은지는 집에서 직접 끓인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병원 음식이 싱거울 것 같아서 집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었죠. 고마워. 근데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아니에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은지는 최진호가 식사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요. 하늘이 너무 파랗고 바람도 시원해요. 빨리 나으셔서 산책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일은 안 해도 되나? 저는 시간이 자유로워서 괜찮아요. 사실 은지는 최진호를 돌보느라 노래방 일을 며칠 쉬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최진호의 회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최진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평생을 차가운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오면서 인간적인 온정을 느낄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모든 관계가 계산적이고 조건적이었는데 은지만큼은 달랐어요. 혹시 가족은 있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나? 가끔 외롭긴 하죠. 하지만 괜찮아요. 적응하다 보니까. 은지의 대답에서 최진호는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느꼈어요. 자신도 가족이 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퇴원 당일 최진호는 망설이다가 은지에게 물어봤어요. 연락처라도. 아니에요. 이제 건강하시니까 됐어요.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정말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 적어도 이름이라도 정확히. 은지가 본명이야? 박은지예요. 박은지. 최진호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그 순간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은지는 최진호가 택시에 타는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최진호는 택시 뒷자리에서 계속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은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진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박은지라는 이름을 되뇌면서 말이죠.
그녀가 자신에게 해준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노래방에서 쓰러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지만 은지만이 자신을 도와준 것, 병원에서 며칠 동안 곁을 지켜준 것,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를 보증선 것까지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이 순수했다는 점이 최진호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집에 돌아온 최진호는 평소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가족들과 직원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버지,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병원에서 뭔가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셨나요? 큰아들 최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최진호는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병원에서 잘 치료받았으니까. 어떤 병원이었어요? 저희가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요? 상관없어. 이제 다 나았으니까. 최진호는 가족들에게 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오해할 가능성이 더 컸어요. 아들과 딸이 자신의 나이의 젊은 여성과 만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뻔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최진호는 은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서재에 앉아서 업무를 보다가도 문득 그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 목소리 말이죠. 회장님, 오늘 일정을 확인해 드릴까요? 비서 김 과장이 들어와서 말했지만 최진호는 딴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아, 그래. 확인해봐. 먼저 오전 10시에 이사회 회의가 있고 오후 2시에는 김 과장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최진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문득 은지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았을까? 며칠 후 최진호는 김 과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김 과장은 20년 넘게 최진호를 모셔온 충실한 부하였어요. 그 누구보다 최진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죠. 과장,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회장님. 박은지라는 이름 잘 기억해둬. 김 과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모르는 여성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박은지요? 혹시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이름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해. 회장님, 무슨 말씀을?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중요한 일이야. 김 과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최진호의 표정이 매우 진지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 숨겨진 가족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특별한 은인이라도 있는 건가? 그날 밤 최진호는 서재에서 홀로 앉아 있었어요. 평생 모아온 재산 목록을 들여다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개의 계열사, 수천억 원의 부동산, 각종 투자 자산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쓰러졌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 준 사람은 은지뿐이었어요. 최진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사업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놓쳤죠. 가족과의 시간, 진정한 우정, 그리고 인간적인 온정까지.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들과 딸은 이미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고 최진호와는 사업적인 대화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손자들과도 거리감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보다는 재벌 회장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최진호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김 과장을 다시 불러서 비밀 지시를 내렸어요. 상속 관련 서류를 새로 작성하고 싶어. 회장님, 이미 작성된 유언장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정리하셨잖아요. 새로 쓸 거야. 전체 유산의 60%를 박은지에게 남기고 싶어. 김 과장의 눈이 커졌어요. 전체 유산의 60%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거든요. 회장님, 그분이 누구시길래?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자세한 건 묻지 마. 그냥 내 결정이야. 최진호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은 당황스러웠지만 회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회장님,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가족분들께서 알게 되면 가족들은 이미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어. 그리고 이건 내 재산이야. 내가 누구에게 주든 상관없지 않나? 최진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김 과장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유언장이 작성되었고 법무법인을 통해 정식으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진호는 은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 보라고 김 과장에게 지시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조심스럽게 은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이죠. 회장님, 박은지 씨에 대한 자료입니다. 김 과장이 가져온 서류를 보면서 최진호는 더욱 놀랐어요. 은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과거 기록을 보니 은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녔고 몇 년간 병원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 구조 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고 그 후로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목숨을 구해줬어. 최진호는 김 과장에게 그때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쓰러진 것,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외면한 상황에서 은지만이 자신을 도와준 것, 며칠 동안 병원에서 보살펴준 것까지 그분이 목숨의 은인이시군요. 단순히 목숨을 구해준 것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진심이었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도움을 준 거야. 최진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상속자로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내 가족들을 봐. 서로 재산만 노리고 있어. 하지만 은지는 달랐어. 진심으로 한 사람을 걱정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김 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최진호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회장의 결심이 너무도 확고했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최진호 회장은 두 번째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은지가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홀로 서재해 있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가족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날 아침 최진호는 평소처럼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경제면을 보다가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난번과 비슷한 증상이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심했습니다. 으악! 최진호는 신문을 떨어뜨리고 머리를 감쌌어요. 극심한 두통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도와줘.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재는 집의 3층에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1층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최진호는 바닥에 쓰러졌고 1시간 후에야 아침 인사를 하러 온 김 과장이 발견했어요. 회장님. 김 과장의 급한 외침에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진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빨리 구급차를 불러. 가족들은 당황했지만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게 발견하셨네요. 대뇌 광범위 경색이 온 상태입니다. 최진호는 사흘간 중환자실에서 투병했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조문을 왔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최진호는 한국 경제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었으니까요. 최진호 회장, 향년 78세로 별세. 신문 헤드라인이 연일 최진호의 부고를 다뤘어요. 그의 일생과 업적, 그리고 남긴 유산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지는 신문 부고란을 통해 그의 죽음을 알았어요. 작은 원룸에서 아침 신문을 보다가 최진호의 사진을 발견한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분이 그때 그분이었구나. 은지는 그제야 자신이 도왔던 사람이 유명한 대기업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놀라움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몇 개월 전 병원에서 헤어진 후 그를 다시 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장례식장에 가고 싶었지만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언론과 조문객들로 붐비는 곳에서 자칫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결국 은지는 멀리서나마 최진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어요. 장례식장 맞은편 카페에 앉아서 조문객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은지의 작은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상속자 발표 모임이 열렸습니다. 최진호의 가족들이 강남의 한법무법인 회의실에 모여 앉았어요. 큰아들 최민수, 딸 최영희, 그리고 손자들까지 모두 15명이 모였습니다. 회의실은 중압감이 감돌았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변호사가 들어오자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유족 여러분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에 따라 상속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름대로 재산 분할에 대한 계산을 해두고 있었거든요. 먼저 부동산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하나씩 읽어나갔어요. 최민수에게는 본사 건물과 강남의 아파트, 최영희에게는 제주도 펜션과 논현동 상가, 예상 범위 내의 분배였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체로 공평하게 분배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어요. 다음 내용을 읽기가 부담스러운 듯 했습니다. 고 최진호 회장께서는 전체 유산의 60%에 해당하는 재산을 박은지 씨에게 남긴다고 명시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폭풍이 몰아쳤어요. 뭐라고? 박은지가 누구야? 최민수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변호사님, 농담하시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최영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을 몫이 갑자기 줄어든 것에 대한 충격이 컸어요. 유언장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박은지, 29세, 서울시 강서구 거주. 이건 말이 안 돼.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 친자식들이에요. 최민수는 책상을 탁 치면서 분노를 표출했어요. 혹시 아버지께서 치매라도 앓으셨나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신 유언장 아닌가요? 최영희도 억지 주장을 펼쳤지만 변호사는 침착했어요. 유언장은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정신감정도 받으셨고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박은지가 누군지 당장 알아봐. 분명 아버지를 농락한 여자일 거야. 최민수는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성이 자신들의 재산을 가져간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곧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은지에 대해 조사했어요. 그리고 은지가 노래방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 순간 가족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노래방 여자라고? 창피해서 어떻게 밖에 돌아다녀? 언론에 알려지면 우리 가문이 망신당할 거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유언장의 효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은지에게 낯선 전화가 걸려왔어요. 노래방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박은지 씨이신가요?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의 변호사입니다. 네, 저한테 무슨 일이세요? 은지는 당황했어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전화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한번 뵙고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시간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은지는 영문을 모른 채 약속을 잡았어요. 혹시나 해서 노래방 일을 하루 쉬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법무법인은 은지에게는 낯선 공간이었어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에서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놀라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해서요. 변호사는 최진호의 유언장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은지가 주요 상속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저한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본 최진호 회장과 자신이 병원에서 돌봐드린 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놀라웠는데 이제는 상속자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거든요. 회장님께서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는 저희도 모르겠지만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사본을 보여주자 은지는 더욱 당황했어요.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최진호의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차가웠고 적대적인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당신이 박은지인가요? 최민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지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한테 뭘 한 거야? 어떻게 꼬드겨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은지는 당황했어요. 그들의 적대적인 분위기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럼 왜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그런 큰 돈을 남기겠어? 최영희도 차갑게 말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은지는 진심으로 당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래방에서 일한다면서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유혹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변호사님, 이 유언장을 무효화할 방법은 없나요? 최민수가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상 어렵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고인께서 이 편지도 함께 남기셨습니다. 박은지 씨가 오시면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최진호의 친필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은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놀랐을 것이고 내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더군요. 당신이 이 재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최진호. 편지를 다 읽은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최진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감동적인 편지네요. 하지만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최민수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저도 받을 수 없어요. 갑자기 은지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저는 그분이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런 큰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은지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가족들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정말이에요? 최영희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네, 저는 그때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은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최진호 회장의 마지막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뜻을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이런 큰 돈을 받으면 회장님도 편안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대신 은지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이 재산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최진호 회장 유산 상속자, 전액 사회 환원 결정. 은지는 결국 상속을 포기하는 대신 그 재산으로 최진호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의료진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서울 시내의 한 작은 건물에 최진호 장학재단 간판이 걸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사무실이었지만 그곳에서는 매일 희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은지는 재단의 운영위원장이 되어 직접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지원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노래방 일은 그만두고 이제는 이 일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오늘 새로운 장학생 면접이 있죠? 재단 직원이 은지에게 말했어요. 네, 간호학과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에요.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자신과 비슷한 꿈을 가진 젊은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면접장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의료진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은지는 자신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왜 간호사가 되고 싶나요? 은지가 한 학생에게 물었어요. 사람을 돕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이 다시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싶어요. 그 대답을 들으며 은지는 최진호 회장을 떠올렸어요. 그도 한때는 아픈 사람이었고 자신은 그를 도왔던 거죠. 면접이 끝난 후 은지는 재단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추모 공간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최진호 회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기억이다. 은지는 그 앞에 서서 조용히 인사를 드렸어요. 회장님, 잘하고 있죠? 오늘도 좋은 학생들을 만났어요. 모두 회장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은지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최진호 회장이 자신에게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은지는 재단에서 지원받는 첫 번째 장학생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은지 선생님께 덕분에 간호학과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중에 간호사가 되면 선생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최진호 회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김지연 올림. 편지를 읽으며 은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최진호 회장의 마음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최진호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단의 활동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최민수는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셨군요. 최민수가 재단을 방문했을 때 은지에게 말했어요. 회장님은 제게 너무 큰 선물을 주셨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셨거든요. 은지의 대답에 최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이 흘러 재단은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장학생들 중에는 이미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의사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최진호 회장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는 재단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날 밤 노래방에서 최진호 회장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면서 말이죠. 그때는 단순히 쓰러진 사람을 도와준 것뿐이었는데 그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은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재단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최진호 장학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이에요. 재단에서 지원받아서 간호사가 된. 아, 지연이, 어떻게 지내? 은지는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선생님, 저 이번에 응급실에 배치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한 환자분을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문득 회장님과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 잘했구나.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사람을 돌보는 일에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지는 다시 한번 최진호 회장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보세요. 좋은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회장님의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유산이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이라는 것을 말이죠. 최진호 회장이 노래방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지 못한 그 노래처럼 때로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더 아름다운 법이니까요. 그의 마음은 은지를 통해 그리고 장학재단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마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은지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최진호 회장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최진호 장학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신뢰받는 기관이 되어 있었어요. 서울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재단은 부산과 대구, 광주에도 지부를 두게 되었습니다. 매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의료진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죠. 은지는 이제 33이 되었고 재단 운영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처음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장학생 한 명 한 명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어느 가을날 재단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진호 회장의 큰아들 최민수였어요. 그는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적대적인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은지 씨, 시간 좀 내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은지는 최민수를 재단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벽면에는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뿌듯하네요. 아버지께서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구나 싶어요. 최민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말했어요.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첫 번째 장학생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정말요? 그거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최민수의 얼굴에 진심 어린 기쁨이 떠올랐어요.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저희 가족이 의논한 결과인데 재단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최민수는 봉투 하나를 꺼내서 은지에게 건넸어요. 이건 뭐예요? 저희 형제자매가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재단 운영에 보태서 써주세요. 은지는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늦었죠. 처음에는 아버지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은지 씨가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깨달았죠. 아버지는 정말 사람을 제대로 보셨구나 하고요. 최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이 있어요. 저희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료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과 연계해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은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이런 협력이야말로 최진호 회장이 원했던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오랜만에 최진호 회장과 처음 만났던 그 노래방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업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가 들어서 있었죠. 은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4년 전 그날 밤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최진호 회장을 그냥 두고 갔다면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은지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거리를 바라보는데 문득 젊은 간호사복을 입은 여성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간호사가 된 김지연이었습니다. 은지는 급히 일어나서 카페 밖으로 나갔어요. 지연아, 선생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네요. 지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은지에게 다가왔어요. 야간 근무 나가는 길이에요? 네. 오늘은 응급실 밤 근무예요. 요즘 응급실에 환자들이 많이 와서 바빠요.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어제도 교통사고로 실려온 할아버지를 돌봐드렸는데 의식을 회복하셨을 때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지연의 말을 들으며 은지는 최진호 회장을 떠올렸어요. 그때 병원에서 회장님도 자신의 손을 이렇게 잡았었죠. 지연아, 항상 고마워. 너 같은 간호사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얼마나 든든할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환자를 돌보는 일은 기술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지연은 시간이 늦었다며 병원으로 향했고 은지는 다시 카페로 돌아왔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최진호 회장이 남긴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정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지는 최진호 회장이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벌써 여러 번 읽어서 내용을 다 외울 정도였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은지는 잠시 멈췄어요. 당신이 이 재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회장님, 약속대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게요. 은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다시 넣어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단 사무실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좋은 의미로요. 직원 하나가 신문을 들고 달려왔어요. 사회면에 재단 관련 기사가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최진호 장학재단, 올해의 사회공헌상 수상. 기사를 읽어보니 재단이 지난 4년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에서 주는 상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큰 상을 받다니 정말 영광이네요. 은지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상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일을 계속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시상식 날 은지는 최진호 회장의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어요. 최민수와 최영희 그리고 손자들까지 모두 와서 은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은지 씨. 아버지께서도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최영희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무대에 올라서 상을 받으면서 은지는 객석을 바라보았어요.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그 가족들, 재단 직원들, 그리고 최진호 회장의 가족들까지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최진호 회장님의 뜻을 함께 이어가고 있는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은지의 수상 소감에 객석에서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은지는 최진호 회장의 묘소를 찾았어요. 조용한 추모공원에 자리 잡은 그의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큰 상을 받았어요. 모든 게 회장님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최진호 회장이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단 직원들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재단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세요? 젊은 직원 하나가 물었어요. 계획이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은지의 대답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최진호 회장과의 만남은 정말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어쨌든 그 만남은 두 사람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최진호 회장은 진정한 인간의 온정을 느끼며 세상을 떠날 수 있었고, 은지는 자신의 삶에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은지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 별들 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최진호 회장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은지는 일기장을 꺼내 그날의 일들을 적었어요. 오늘 큰 상을 받았다. 하지만 가장 큰 상은 이미 받았다. 회장님을 만난 것,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말이다.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회장님이 남겨주신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일기를 쓰고 나서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진호 회장의 마음을 이어가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기억으로 남겠다고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은지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것이었으니까요.